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3주간 실시됩니다. 오늘 외교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윤 대통령 외교 순방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이 동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0명대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이 상담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 2곳이 인건비를 부풀렸다며 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이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밤 시간에 한해 요금에 부과되는 호출료를 인상하고 택시 의무 휴업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 택시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중부에 이어 남부 지역 여러 요충지를 탈환했습니다. 러시아는 점령지 강제 병합에 성공했지만 남부 지역 보급로가 위협받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에도 서늘하겠고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까지 국정감사 내내 여야 공방이 거셀 거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외교는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기선 제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대국민 사과도 외교 라인에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로 일축하고 여당과 내각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언론사가 가짜 뉴스로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이번 외교장관 해임 건의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또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의 거친 공방은 오는 11일 감사원 국감장으로 옮겨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감사원 고발로 맞선 민주당과 감사원이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이 감사 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는 국민의힘 사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국민의 피눈물 나는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언론정책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두고도 국정감사 내내 여야가 거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권교체 이후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활을 건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는데 전국이 다시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제안한다면서 직권남용으로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어 결국 현 정부 출범 뒤 벌여온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야당 탄압, 또 전 정부 정치 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 경제, 그리고 외교, 평화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태도가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성역이 아니라며 오만과 독선을 벌이고 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권력이 있다 또는 전직 대통령이다 라고 해서 사법에 또는 감사 영역에 있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게 아니라 전례가 있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어쨌든 좀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정치 탄압에 천병 노릇을 하는 걸 묵과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도 순방 논란을 잠재울 여권 카드로 적극 대응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가 서면 조사 논란을 두고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차 필요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입장을 전한 뒤 과거에도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993년 율곡 비리와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또 1998년 외환 위기와 관련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뒤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기관인 만큼 대통령실이 감사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며 공식 입장 표명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결정은 서면 조사 결정이 감사원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한동안 미뤄왔던 정부 조직 개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치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야 택신안 해소를 위한 고위 당정협의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안도 중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정부 조직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편되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일단 뒤로 미뤘습니다. 여소야대라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달 만에 당정이 다시 불을 댕긴 건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 확보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비속어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등 여야가 정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할 일은 하겠다는 민생기조 원칙을 명확히 세우겠다는 의지도 읽힙니다.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물론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우주항공청 설립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공개합니다. 문제는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인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이미 명확히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폐지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야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는 장기 과제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정치권 공방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계기로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질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당정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한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당정은 먼저 밤 시간에 한정해 택시 요금에 부과되는 호출료를 인상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의무 휴업제를 해제하기로 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운행 수단과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 수단을 확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 택시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2차 안건조정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할 증인들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줄줄이 국정감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몽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이 계속해 출석을 거부하면 관련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고 국민들이 직접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의혹을 확인하게 국회법상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건강상의 이유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 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오늘 다시 심의합니다. 한 차례 불어되자 정 전 교수가 3주 만에 다시 신청한 건데요.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는데 이번 심의에선 정 교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복역하는 과정에서 허리디스크와 하지마비 등을 호소해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난 8월 신속한 수술이 필요해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첫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진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불구속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건강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같은 이유로 석 달 더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선 곧바로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징역 17년을 받고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 구체적인 것입니까? 반면 여당은 과거 허리디스크로 형 집행정지가 불어댔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때법과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정경심 교수 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돼서 장관께 사실 역할에 대해서 좀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형 집행정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2일 첫 신청 불허 3주 만에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다른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는 디스크 등 증상이 더욱 나빠졌다며 잇따라 휴식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사건을 분리해 정 전 교수 재판을 먼저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신청을 접수한 뒤 구치소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다시 관찰했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승인 여부는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기도 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유명 정치인으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최 의원이 허위성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거라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됩니다. 실내 마스크는 내년 3월쯤 벗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10,000명대 초반으로 일주일 전보다 2,000명, 2주 전보다 7,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재유행 초입이었던 7월 4일 이후 13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여기에 해외 유입 환자가 132명으로 84일 만에 100명대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61명, 사망자는 20명으로 역시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접촉 면회가 재개됩니다. 방문객은 자가 진단 키트로 음성이 나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원 입소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호흡기 증상이 있다. 그게 코로나든 아니면 다른 호흡기 질환이든 간에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는 남아있는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는 내년 3월쯤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 유행할 이번 겨울이 고비이긴 하지만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나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차관은 정확한 해제 시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의료 방역 체계를 통해 이번 겨울 7차 유행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11,6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11,300여 명 적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0,000명대 중반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YTN이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자체가 지급한 방역 물품을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업에 몰래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인천에서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온라인 게임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만큼 대회의 전반적 방역 관리를 위해 따로 회사를 선정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기업은 코로나19 시기 지자체 등과 1,000억 넘는 방역 관련 수의 계약을 맺고 이 과정에서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행업단체 회장의 업체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더 취재해보니 해당 업체가 생활치료센터에서 쓰겠다며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방역 물품을 대회에 무단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업체가 행사 주최 측에 청구한 내역서입니다. 서류를 살펴보면 업체는 방역 관련 물품을 사겠다며 모두 1억 넘는 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사에 참여했던 근무자들은 업체가 물품을 새로 사는 대신 생활치료센터 몫의 재고를 몰래 빼돌려 충당했다고 말합니다.
물품들 정리 목록을 딱싹 정해가지고 그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티 안 나게 담아가지고 그거를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가져가서 썼었어요. 한국에서만 가게 되면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져가고 이 센터에서도 가져가고 그래서.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6월쯤 업체는 이마트 본사의 방역 소독 작업도 맡았는데 이때도 생활치료센터의 물건을 몰래 썼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실제 업체 관계자가 작업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방호복과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각자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참가했던 직원은 업체 지시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서 수시로 방호복이나 소독약 등 방역 물품을 챙겨가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국고로 구매한 방역 물품이 여기저기 사용되는 동안 서울시는 제대로 된 감사나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은 회사 자산이라면서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인천게임대회나 이마트 방역 작업 때는 생활치료센터 물건을 쓴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안에 생활치료센터에 안에서 하는 방역 장비는 저희 자산이에요. 그거를 철저히 관리를 했고요. 근무자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국고로 지급한 물품이 유용된 만큼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방역 물품들이 업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이어 방역 물품까지 얼마나 횡령되었는지 관련 업체들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건비뿐 아니라 방역 물품 등 관련 비품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세청이 상담 업무를 위탁한 용역 업체들을 상대로 20억 원대 인건비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 5년 동안 상담 업무 용역을 맡은 콜센터 업체 2곳이 과다 청구한 인건비가 20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두 업체를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엔 업체 한 곳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또 위탁 용역을 중개한 조달청에도 불공정 행위로 신고하고 추가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거짓으로 인건비를 청구한 적은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자체가 자기들 땅이 아닌 국유지에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변상금을 청구해도 상당수가 내지 않고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미납 변상금만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빗물 펌프장 주차장. 이곳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차량 46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주차장 부지 일부는 동작구 소유가 아닌 거로 나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주차장 공간은 1,800여 제곱미터인데요. 이 가운데 380여 제곱미터는 동작구 소유가 아닌 국유지입니다. 동작구는 해당 필지가 국유지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지하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빗물 펌프장 시설이 있으니 해당 필지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동작구가 무상 사용을 요청했을 뿐 해당 필지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6월 동작구가 해당 필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는 3개월이 넘도록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생기니까 그걸 업무하라고 줬어.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행정상 땅만 아직 안 넘어가져 있는 거예요. 빗물펌프장이 무단으로 우리 땅을 쓰고 있는 거야. 돈을 줘. 라고 하는 말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지자체가 무단 점유한 국유지는 전국적으로 65곳에 면적은 2만 7천 제곱미터. 국가에 내지 않은 미납 변상금은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치 예상 대부료만 1억 2,6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가장 오랜 기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지자체는 부산 영도구로 84제곱미터 상당 대지를 18년 동안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미납 변상금은 1,900만 원에 달하는데 부산시는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 65곳 가운데 50곳은 아직 무단 점유를 유지하고 있고 15곳은 시설물을 철수하거나 정부와 정식 계약을 맺었지만 변상금은 여전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시유지를 점유한다면 강력한 행정 제재를 취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다는 것은 지탄받고 또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법 준수 여부를 따져 직접 과태료를 물리는 지자체가 스스로 국가재산을 무단 점거한 채 변상금마저 외면하는 행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환율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오거나 달러 빚을 진 기업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우리 기업이 갚아야 하는 외화 빚은 역대 최대인 21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10월 11일부터 일본 무비자 개인 여행이 풀려 한숨 돌렸던 항공업계. 하지만 거침없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들어오며 막대한 외화 차입금을 조달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환율이 10원 오르면 각각 350억 원, 284억 원가량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외화 결제 비중이 높아 환율이 오르면 평가 손익과 현금 흐름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외생적인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생 상품 등을 통한 해칭으로 적극적인 수익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와 석유화 기업들도 고환율이 큰 타격입니다. 리튬 등 삼성 SDI가 들여오는 배터리 양극재 소재 가격은 올 상반기 킬로그램당 평균 41.83달러로 지난해 평균보다 58.7% 치솟았습니다. LG화학이 들여오는 나프타 수입 가격은 올 상반기 톤당 평균 876달러로 지난해 평균보다 35.8% 올랐습니다. 기업별 외화 부채 규모는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대한항공의 순으로 컸습니다. 국내 기업이 갚아야 하는 외화 빚은 대외 채무 합계는 2019년 말 1,125억 달러에서 2020년 말 1,234억 달러, 지난해 말 1,452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어 올 상반기 말 1,491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0조 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대치를 찍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고환율이 제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삼고와 함께 경기 침체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합니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미리 재고를 충분히 쌓아놓고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고환율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고물가 속에 불황인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달러 초강세 등의 여파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국내 주식시장 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지난달 유가 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7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줄었습니다. 올해 1월 11조 3천억 원으로 시작했던 일평균 코스피 거래 대금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7월에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후 3개월 연속 7조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 출발 기금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사전 신청 기간에만 3,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채무 조정을 신청했는데 실제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전체 30조 원 규모로 원금 탕감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을 딛고 이번 주 공식 출범합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된 사전 신청 기간에는 3일째까지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규모는 4,027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 접수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로 한정됩니다. 부실 차주는 3개월 넘게 대출 장기 연체가 발생한 사람을, 부실 우려 차주는 조만간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에 한해 자산을 제외한 순부채의 60에서 80%까지 이뤄집니다. 금리도 오르고 있고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특히 원자재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전히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워지고 있고 재기 지원과 신용 회복을 이제 지원하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한데 초기에는 혼잡이 예상돼 온라인 신청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 확인과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2주 정도 소득과 재산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를 한 뒤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2달 정도 걸립니다. 정부는 우선 1년 동안 신청을 받은 뒤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나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년 동안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오늘부터 3차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LH는 올해 상반기 1, 2차 정기 모집으로 7천여 호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 3차에서 3천여 호를 청약받습니다.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자세한 접수 방법과 입주 자격 등은 LH 청약센터 공고문에서 확인할